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인간의 초기 발달 과정을 추적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를 살펴봅니다. 수정란 하나에서 시작된 세포들이 어떻게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진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랄까 전례 없는 자료죠. 네, 정말 놀라운 기술적 상추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드러낸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수정란이 분열해서 생긴 첫 두 개의 딸세포가 우리 몸에 기여하는 비율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극적인 가변성이 과연 정교하게 조율된 발달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기 발달 과정이 근본적인 무작위성과 우연에 지배된다는 증거일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이 가변성이야말로 여러 발달 단계의 병목 현상을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일관된 형태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놀랍도록 강건하고 잘 짜인 발달 프로그램의 증거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 현상은 발달 과정이 미리 정해진 어떤 청사진을 따르기보다는 초기 단계 작은 우연들이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즉, 프로그램보다는 확률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의 근거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종의 자연 발생적 족보 표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무작위로 생기는 작은 돌연변이들을 추적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조직으로 갔는지 역으로 지도를 그린 거죠. 그 결과 한 개인, 그러니까 PD28690이라는 사람의 몸은 초기 두 딸세포가 69대 31의 비율로 기여했는데 다른 개인인 PD43851은 무려 93대 7이라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아니, 93대 7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거의 한쪽 세포가 몸 전체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연속적인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란 수많은 초기 세포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세포만이 살아남아서 다음 발달 단계의 기초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수많은 구슬이 병의 좁은 목을 통과하는 것과 같죠. 이 병목 현상이 내배엽 세포덩이, 즉 ICM이라고 하는 실제 배아로 자라날 세포 덩어리가 형성될 때 한 번, 그리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같은 조직의 기원이 되는 세포층이 분화될 때 또 한 번,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세포 집단의 기여도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흥미로운 비유입니다만 그 병목을 통과할 구슬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결국 그 병목 현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확률적인 사건, 즉 우연 아닌가요? 연구에서도 8세포 단계에서 단 3개의 세포가 ICM을 형성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어떤 3개가 선택될지 결정하는 정교한 규칙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칙이라기보다는 생존과 증식에 유리한 세포가 선택되는 일종의 경향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인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PD43851 개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외배엽에서 유래하는 뇌 조직은 93대 7의 비대칭성을 보였는데 내배엽에서 유래하는 결장 조직은 81대 19로 그 비율이 달랐습니다. 만약 초기 우연이 그대로 증폭된 것뿐이라면 모든 조직에서 93대 7이라는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별로 비율이 다르다는 건 각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병목 현상, 즉 추가적인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데이터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뇌와 결장의 비율이 다르다는 건 그저 각 조직의 기원이 된 초기 세포의 수가 달랐고 또 그 세포들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연이 개입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우연히 선택된 소수의 세포 집단이 각자의 구역에서 그냥 증식하다 보니 다른 결과가 나온 것뿐이죠. 이걸 굳이 프로그램이나 조율이라는 그런 거창한 단어로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설명, 즉 초기 우연의 증폭이라는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설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 연구는 대뇌에 해부학적으로 인접한 부위가 유전적으로도 더 유사한 그런 모자이크 현상을 보인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초기 세포들이 그저 무작위로 흩어져서 증식했다면 이런 공간적인 패턴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 공간적 패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또한 초기에 우연히 가까이 자리 잡은 세포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증식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패터닝 프로그램을 가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허점은 다른 현상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특히 원시 생식세포, PGC라고 하는, 즉 정자와 난자의 기원이 되는 세포들의 분리 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PGC 분리 현상이야말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식세포는 다음 세대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채세포와는 일찍부터 분리되어서 특별하게 보호받는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오랫동안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PGC가 양막 같은 배아 바깥 조직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처음으로 제시했죠. 저는 이것이 생식세포 계통을 돌연변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메커니즘, 즉 정교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 정말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정교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된 12명의 남성 중 5명에게서만 일부 정세관이 다른 체세포들과 돌연변이를 공유하지 않는, 다시 말해 완전히 다른 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땠을까요? 그 가변성 자체가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PGC가 유래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일 수도 있죠. 유연성이라는 말로 모든 예외를 설명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결과가 PGC의 기원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배아세포 집단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역할을 배분하는 일종의 기회주의적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 현상에 과도한 경직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저 기회주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세포들의 운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수배수성 세포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결과였죠. 네, 이수배수성, 즉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세포는 심각한 발달 장애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착상 전 초기 배아에서는 이런 이수배수성 세포가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이 연구의 성체 조직에서는 초기에 발생했을 이수배수성의 흔적이 전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확실히 놀라운 점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몸의 이수배수성 세포를 의도적으로 배아 본체에서 제거하거나 태반처럼 나중에 몸에서 떨어져 나갈 배아 외조직으로 보내버리는 정화 메커니즘, 일종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결함이 있는 부품을 걸러내고 정상적인 부품만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정화 메커니즘이나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목성성을 띈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세포 경쟁이죠. 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가진 세포가 비정상 세포보다 분열하고 증식하는 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제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발달 과정이라는 기나긴 경주에서 건강하고 빠른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이기고 최종 승자가 된 것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윈주의적 생존 원리가 세포 수준에서 발현된 것이죠. 하지만 초기 배아에서는 이수배수성 세포가 그렇게 흔한데 성체에서는 흔적조차 없다는 건 단순한 경쟁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완벽한 제거 결과 아닌가요? 경쟁에서 뒤처진 세포들이 일부라도 남아있을 법한데요. 초기에는 세포 수가 적으니 경쟁이 덜 치열했을 수 있지만 배아가 커지면서 자원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극심해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비정상 세포들은 완전히 도태된 거죠. 굳이 어떤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가정하지 않아도 가장 잘 살아남는 세포가 이긴다는 기본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필요한 신비주의를 더 씌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체세포 돌연변이 분석 연구는 인간 발달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드러낸 개인 간, 조직 간의 엄청난 차이가 발달 과정에 내재된 무작위성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초기 조건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항상성 있는 최종 결과물, 즉 정상적인 개체를 만들어내는 매우 강건하고 유연한 발달 프로그램의 증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병목 현상을 통과하며 나타나는 가변성은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가진 놀라운 적응력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데이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며 초기 단계의 작은 우연들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프로그램이라는 결정론적인 개념은 93대 7과 같은 극심한 가변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개념은 초기 배아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확률적 사건들이 성체의 구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청사진보다는 확률과 기회의 관점에서 이 경이로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 인간의 탄생이 정교하게 짜인 청사진을 충실히 따라가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우연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며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재즈 연주와 같은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 질문의 깊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존재로 완성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이 경이롭습니다. 오늘 논의는 이 놀라운 자료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한 시작점일 뿐이며 앞으로의 연구가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더 밝혀주리라 기대합니다. 더 디베이트였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주제가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 쪽의 세포의 가계도를 싹 그려서 맨 처음 시작점인 수정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이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헨리 리 식스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좀 긴데요. 최세포 돌연변이를 통해 추론한 정상 인간 혈액의 개체군 동역학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떤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 세포들의 역사를 추적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몸을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세포 집단의 모자이크로 보게 만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해요. 우리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DNA를 복제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오타, 즉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리고 이 오타는 자손세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죠. 아,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족보에 이름 한 글자씩이 딱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이름을 따라가면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자연발생적인 돌연변이를 일종의 유전적 바코드처럼 활용한 거예요. 이 바코드를 분석해서 한 사람의 혈액세포들이 어떤 조정세포로부터 왔는지 그 거대한 개통수를 재구성한 거죠. 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아니, 아이디어 자체도 정말 기발한데 이걸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증명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실험 설계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아주 영리한 도구를 쓴 건데요. 여기서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건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난 후에 제 몸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말해요. 근데 보통 돌연변이라고 하면 남처럼 뭔가 좀 나쁜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체세포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중립적인 오타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세포에서 A라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로부터 갈라져 나간 모든 후손 세포들은 전부 그 A라는 돌연변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하, 마치 한 집안의 성씨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세포들을 딱 봤을 때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 얘네는 같은 조상에서 왔구나, 한 집안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혈액세포의 거대한 가계도를 그린 거죠. 이 방법을 설명하려고 논문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생태학자들이 쓰는 포획, 재포획 방법이에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호수에 사는 물고기 수를 알고 싶을 때 물고기를 한 무더기 잡아서 표식을 붙여서 풀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물을 던져서 잡힌 물고기 중에 표식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비율을 보고 전체 물고기 수를 추정하는 방식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 연구도 똑같이 2단계로 진행됐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포획입니다. 59세 건강한 남성의 골수와 혈액에서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 즉 조혈모세포와 그 바로 아래 단계인 전구세포를 딱 하나씩만 분리해냈어요. 네, 단 하나씩이요? 그 수십 쪽의 세포 중에서요? 네. 그렇게 분리한 단일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수백만 개의 세포 집단, 그러니까 콜로니로 키운 겁니다. 그렇게 총 140개의 콜로니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 이 140개 콜로니 각각의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각 콜로니, 즉 각 세포 가문이 가진 고유한 돌연변이 바코드 목록을 만든 거예요. 140개요? 우리 몸 전체의 혈액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겨우 140개 세포만 가지고 시작했다니 굉장히 대담한 출발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2단계인 재포획이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동일한 남성의 혈액을 이번엔 대량으로 채취했어요. 그리고는 과립구나 B세포, T세포 같은 다자란 혈액세포들 전체를 대상으로요. 1단계 포획에서 찾아냈던 그 수천 개의 돌연변이 바코드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초정밀 시퀀싱 기술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40개 가문에 이름표를 붙여서 사회에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전체 인구 조사를 해서 그 가문 출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140개 가문의 족보를 그려봤더니 뭐가 보였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40개 세포 콜로니의 돌연변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통수를 그렸더니 이 나무가 맨 꼭대기,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아주 깔끔하게 2개의 거대한 가지로 나뉜 거예요. 2개의 가지요? 딱 2개로요? 네, 140개 콜로니 중에 52개는 A라는 공통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88개는 B라는 공통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세포는 둘 중 하나의 돌연변이만 가졌고 둘 다 가진 세포는 단 하나도 없었죠. 와, 이것만 봐도 이 모든 혈액세포가 아주 먼 옛날 단 2개의 조상세포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단 2개의 조상이요? 근데 여기서 연구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네,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연구진이 혹시나 해서 이 남성의 구강상피세포, 그러니까 볼 안쪽을 긁어서 나온 세포도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돌연변이 A와 B가 혈액세포뿐만 아니라 볼 안쪽 세포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발견된 거예요. 잠시만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 이게 이제 중배엽이라는 곳에서 나오고요. 피부나 구강점막을 만드는 조직은 외배엽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배아 시절 아주 초기에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요. 뿌리가 전혀 다른 셈인데 그 둘이 똑같은 조상 표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아, 그럼 그 둘의 공통조상은 그 조직들이 갈라지기 훨씬 더 이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세포의 가장 마지막 공통조상은 외배엽과 중배엽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포, 즉 수정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 A와 B 돌연변이가 바로 그 수정란이 인생 처음으로 2개의 세포로 분열할 때 각각의 딸세포에 하나씩 생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잠시만요. 그럼 지금 제 뺨을 긁어넣어 나온 세포랑 제 혈액 속 백혈구가 제가 태어나기에도 훨씬 전인 수십 년 전에 딱 한 번 분열했던 그 서로 다른 2개의 세포에서 각각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처음부터 2개의 거대한 제구구를 나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네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예요. 59년이 지난 한 개인의 몸이 사실상 수정란의 첫 분열에서 생긴 두 세포 집단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한 셈이죠. 모자이크요? 네, 우리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단일 개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태초에 두 세포에서 유래한 거대한 두 클론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자이시즘의 가장 근원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그 개통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었겠네요. 가계도를 보면 친척들이 언제쯤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 개통수의 구조, 그러니까 가지들이 갈라지는 시점과 패턴을 보면 조혈모 세포 집단의 역사적인 크기 변화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이걸 개통동역학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다른 세포 가문들이 언제 갈라졌는지를 보면 그 시점에 조상세포 집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분석 결과가 어땠나요? 조혈모 세포의 수는 유년기에 급격히 팽창해서 청소년기 후반에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그 이후 성인기 내내 그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우리 몸이 자라면서 혈액 수요가 늘어나니까 혈액을 만드는 공장인 조혈모 세포의 수도 같이 늘렸다가 성장이 멈추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공장의 규모, 즉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재포획 단계의 핵심이었죠. 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발견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아까 재포획 단계에서 140개 가문의 후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했어요. 포획했던 140개 세포의 돌연변이 바코드 대부분이 대량 혈액 샘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실험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이끌어낸 단서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표식을 붙인 140개의 세포 가문보다 혈액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체 활성 조혈모 세포의 수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그 물고기 비유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연못에 물고기가 100마리밖에 없는데 10마리의 표식을 붙였다 풀어주면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표식 있는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가 100만 마리라면 내가 표식 붙인 10마리를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140개의 표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건 전체 연못의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가 얼마였나요?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이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를 추정했어요. 그 결과 특정 시점에 백혈구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조혈모 세포의 수는 약 5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5만에서 20만 개요? 와, 이전에는 몇 개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통 수천 개에서 많아도 10,000개 정도로 추정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훨씬 큰 규모죠. 그렇군요. 우리 혈액 시스템이 소수의 엘리트 줄기세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줄기세포 집단에 의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그럼 이 5만에서 20만 개나 되는 세포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역할이 좀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진도 그게 궁금해서 혈액세포 종류별로, 즉 우리 몸의 군대 역할을 하는 과립구,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T림프구를 따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요. 성인기에도 하나의 조혈모세포 클론, 그러니까 같은 바코드를 가진 세포 가족이 과립구와 B림프구 모두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 명의 조상이 여러 직업을 가진 후손을 낳는 것과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줄기세포가 여러 종류의 혈액세포로 분화하는 다계통 분화 능력을 수십 년간 유지한다는 증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T림프구는 좀 달랐다고요? 네, T림프구에서는 과립구나 B림프구와 공통된 기여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어요. 이건 T림프구의 생산 과정이나 수명이 다른 혈구와는 좀 다른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T림프구는 한번 만들어지면 매우 오래 살고 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집단이 있어서 골수에서 새로 공급되는 세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결과들이 아까 말했던 모자이시즘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논문이 보여준 모자이시즘은 여러 층위가 있어요. 첫째, 우리 몸 전체가 수정란의 첫 분열에서 생긴 두 개의 거대한 클론으로 이루어진 가장 근원적인 모자이크라는 것.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거죠. 네, 두 개의 제국이요. 그리고 둘째, 성인의 혈액 생산 시스템 자체가 단일한 중앙공장이 아니라 5만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조혈모세포 클론, 즉 작은 공장들이 각자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모자이크 상태라는 거예요. 청취자분의 혈액 역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의 총합인 셈이죠. 와, 어떤 공장은 과립구와 비세포를 같이 만들고 또 다른 공장들은 다른 종류의 세포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제 몸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네요. 수정란 시절부터 나뉘어온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작은 집단들이 모여서 나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제 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네, 우리 몸은 조용하고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수많은 자치구들이 모여 돌아가는 거대한 연방국가에 더 가까운 모습인 거죠. 이 관점은 우리가 노화나 암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이용해서 혈액세포의 기원을 수정란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만 개의 조혈모세포가 연합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말 놀라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봤네요. 우리 몸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진 수많은 세포 클론들의 연합체, 즉 모자이크라는 관점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어요. 인간의 몸에 있는 40조 개의 세포는 모두 수정란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개통수로 시각화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와, 이 기술이 단지 혈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만약 뇌, 피부, 장기 등 우리 몸 전체의 완전한 세포 개통수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노화나 암 발생 그리고 질병의 과정을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암은 결국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돌연변이 클론이 통제불능으로 증식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몸속 수많은 클론들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클론이 위험한 방향으로 변하는지 미리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화 과정에서 특정 장기의 기능을 떨어지는 게
혹시 그 장기를 구성하는 특전 세포 클론들이 지쳐서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몸이 그 자체로 수십 쪽의 이야기가 담긴 끊임없이 새로 쓰이는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